여보세요? 서준 씨죠? 저는 한국항공정비 인사팀 김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는데 서준 씨께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인턴 지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한도연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간단한 면담 후에 인턴십 일정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항공대학교 2학년생 장서준은 오늘도 정비 실습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다. 항공정비사가 되겠다는 꿈은 확고했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가 빠듯하기만 했다. 서준아, 오늘도 남아서 공부할 거야? 같은 과 친구 민호가 가방을 매며 물었다. 다른 학생들은 벌써 하나둘 실습실을 떠나고 있었다. 응, 조금 더 보고 갈게. 먼저 가. 서준은 항공기 엔진 구조도를 펼쳐놓고 다시 집중했다. 낮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 오늘 오후에도 설거지를 하느라 실습 시간 일부를 놓쳤다. 교수님의 설명을 놓친 부분을 교재로 다시 확인하고 있자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가 넘어 있었다. 오늘 밤 9시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서준은 서둘러 책을 정리하고 실습실을 나섰다. 기숙사로 돌아가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편의점으로 가야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서준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정류장 벤치 옆 그늘진 곳에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의식을 잃은 듯 꼼짝하지 않았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지나쳤다. 누군가는 술 취한 사람인가 보네.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발걸음을 재촉하기만 했다. 서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아르바이트에 늦으면 안 되고 괜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남성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남성의 어깨를 흔들어 봤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맥박을 확인해 보니 불규칙하고 약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떠올랐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서준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119입니다. 여기 부산항공대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인데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분이 계세요.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약해요. 얼굴도 많이 창백하고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환자 곁에서 대기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보니 주변에 구경꾼들이 몇 명 모여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서준은 남성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이 걸렸다. 서준에게는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올리는 동안 서준은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자이신가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아니요.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환자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쓰러져 있길래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병원으로 가시겠어요? 응급실에서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 서준은 잠시 고민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준은 핸드폰으로 편의점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에게는 응급 상황이라고만 간단히 설명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쓰러진 남성은 의료진에게 맡겨졌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다. 응급실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의료진들이 쓰러진 남성을 응급실 침대로 옮기는 동안 서준은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의사가 청진기로 심호흡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서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길래요. 간호사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갑이나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행히 남성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지갑이 발견되었다. 신분증에는 한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나이는 52세였다. 간호사가 보험증과 함께 여러 카드를 확인하는 동안 서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편의점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있었다. 서준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미 오후 9시 30분이 넘어 있었다. 평소라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실례합니다. 의사가 서준에게 다가왔다. 환자분이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지났지만 하룻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입원 절차를 위해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연락처를 아시나요? 서준은 당황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갑에 가족 연락처 같은 게 없나요? 간호사가 지갑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명함만 몇 장 있을 뿐 개인적인 연락처는 찾을 수 없었다. 핸드폰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누군가 보증금을 내주셔야 입원 절차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미안한 듯 말했다. 보증금이 얼마나 되나요? 15만 원입니다. 서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돈이 35만 원이었다. 거기서 월세 20만 원을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5만 원 뿐이었다. 그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 각종 생필품을 해결해야 했다. 가족이 오시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퇴원하실 때나 가족분이 오셔서 절차를 밟으시면 바로 환급됩니다. 서준은 잠시 고민했다. 핸드폰에는 편의점에서 온 전화가 또 한 통 추가되어 있었다. 아마 오늘 아르바이트는 물 건너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도현이라는 낯선 남성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서준은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겨우 18만 원이 남아 있었다. 15만 원을 내고 나면 이번 주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납을 마치고 나니 한도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포도당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의사는 내일 오전이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준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편의점 사장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서준아, 오늘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안 나오면 어떡해? 내일 아침에 전화해. 서준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 4회,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좋은 편이었다. 만약 이 일로 해고된다면 등록금은 물론이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다. 한도현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서준은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고민했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다. 병실은 고요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트렸다. 서준은 의자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 같았다. 아침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1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도 써버렸고 소중한 아르바이트도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자신이 지나쳤다면 한도현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준은 병실 의자에서 목을 비틀며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 온몸이 뻐근했지만 가장 먼저 한도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고 간호사가 혈당 수치를 재고 있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떠세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도현은 서준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병원에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아, 한도현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보더니 서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서준은 손을 살짝 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편의점 사장이었다. 잠시만요. 전화 받고 올게요. 복도로 나간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준아,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도와서 병원에. 야, 그런 건 119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왜 나서? 너 때문에 어제 밤새 혼자 일했잖아.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 너 대신할 애들 얼마든지 있어. 사장님,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다시는. 됐어. 오늘까지만 나와. 월급 정산해서 줄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서준은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병실로 돌아가니 한도현 옆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빠, 정말 또 이런 일이야? 혈당 관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여성은 한도현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바로 딸인 한유진이었다. 유진아, 미안하다. 어제 회식이 길어져서 약 먹는 걸 깜빡했나 봐. 회식? 아빠 나이에 무슨 회식을 그렇게 자주 해? 이제 좀 조심해야지. 서준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유진이 서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이 사람은 누구야? 아,
이분이 나를 도와주신 저는 어제 아버님이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입니다. 유진은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굳이 병원까지 따라오셨어요? 119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준은 당황했다. 보호자 연락처를 몰라서 일단 입원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입원 절차요? 유진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설마 보증금도 내주셨다는 건 아니죠? 한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보증금을 내주셨다고요? 15만 원이었는데 가족분이 오시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헛웃음을 쳤다. 참 신기하네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진아, 한도현이 딸을 제지했다. 왜 그런 말을 해? 아빠도 너무 순진하셔. 요즘 세상에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야. 서준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밤새 병실을 지키며 걱정했던 자신이 바보 같게 느껴졌다. 저는 별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났으니 이제 가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진의 말은 마치 칼처럼 서준의 마음을 베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준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기대했던 건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유진아, 그만해. 한도현이 딸의 팔을 잡았다. 이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아빠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알았어요. 그럼 15만 원 돌려드리고 끝내면 되잖아요. 유진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5만 원을 서준에게 내밀었다. 마치 거짓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돈 받으세요. 이제 됐죠? 서준은 돈을 받으려다가 손을 멈췄다. 지금 이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의 선의까지 돈으로 계산되는 것 같았다. 편의점에서 해고당한 상황에서 15만 원은 절실했지만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지는 않았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준은 일어서며 한도현을 바라봤다. 아저씨, 몸 조심하세요. 혈당 관리 잘하시고요. 잠깐, 젊은이. 하지만 서준은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오해받고 의심받을 줄은 몰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준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대학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서준아, 어제 실습 노트 좀 보여줄 수 있어? 놓친 부분이 있어서. 평범한 일상의 메시지였지만 지금 서준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제 이 시간에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다. 아르바이트는 잃었고 선의는 의심받았으며 15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서준은 병원을 나서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선행의 대가인가? 사흘 후 서준은 고시원방에서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편의점을 그만둔 후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야간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다음 주면 중간고사 기간이라 낮 시간 아르바이트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통장 잔고는 3만 원. 이번 달 월세 20만 원은 이미 연체된 상태였고 고시원 사장은 어제부터 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다. 똑똑.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준 씨, 아래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고시원 사장의 목소리였다.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혹시 월세 독촉 때문에 누군가 보낸 사람일까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층 로비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한도현이었다. 그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는데 아마도 회사 직원 같았다. 아, 안녕하세요. 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서준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한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신상 정보를 확인해서 찾아왔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서준은 당황스러웠다. 그날 병원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유진의 차가운 태도와 의심 어린 눈빛.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다. 15만 원 말씀이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서준은 쓰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급했지만 그 돈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을 겪고 싶지는 않았다. 한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돈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한도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카페에 앉아 한도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서준 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한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나름 잘 나가던 회사였죠. 한도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었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섰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고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서준은 조용히 들었다. 한도현의 얼굴에는 그때의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집도 잃었고 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병이 났어요. 유진이는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한도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 잔을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의식을 잃었죠. 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도 저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어요. 하지만 한 젊은이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보증금도 대신 내주고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한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정말로요.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 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오. 누군가 어려울 때 이유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한도현은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잊고 살았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남을 돌아볼 여유를 잃었죠. 유진이도 그런 제 모습만 보고 자랐나 봅니다. 한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서준 씨를 만나면서 그때 그 청년이 떠올랐어요. 똑같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모습이. 서준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다. 유진이가 그날 실례를 했죠. 제가 혼을 많이 냈어요. 그 애는 너무 차갑게 자랐어요. 세상을 너무 의심하고,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한도현은 작은 봉투를 서준 앞으로 밀었다. 이건 15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서준 씨께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받으세요. 한도현이 서준의 손을 잡았다. 이걸 받지 않으시면 저는 평생 그때 그 청년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서준은 한도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25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가득했다. 받는 것도 용기예요, 서준 씨. 한도현의 말에 서준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지만 서준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소중했다. 고맙습니다. 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한도현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25년 전 받은 은혜를 마침내 전할 수 있게 된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한 달 후 서준은 부산항공대학교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도현이 준 돈 덕분에 월세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서준은 그 돈을 받고도 한참 동안 믿기지 않았었다. 서준아, 공부 좀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 같은 과 친구 민호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응. 조금만 더. 이 부분만 끝내고. 서준은 항공기 전자 시스템에 관한 교재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교수님들의 칭찬도 자주 들었다. 학교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준 씨죠? 저는 한국항공정비 인사팀 김대리입니다. 서준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았다. 한국항공정비는 국내 최대 항공정비 회사 중 하나였다. 저희 회사에서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는데 서준 씨께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인턴 지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한도현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셨어요. 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도현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간단한 면담 후에 인턴십 일정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서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가 신기한 듯 물었다. 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완전 달라졌잖아. 항공정비 회사에서 인턴십 제안이 왔어. 진짜? 어떻게? 서준은 지난 한 달간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민호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감탄했다. 와,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그날 저녁 서준은 한도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서준 씨, 연락 받았나 보네요. 한도현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저희 쪽에서 해야죠.
서준 씨 덕분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서준 씨가 저에게 준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 젊은이처럼 서준 씨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다음 주 화요일 서준은 한국항공정비 본사를 찾았다. 50층짜리 고층 빌딩에 위용에 압도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설렜다.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인사팀 김대리는 친절하게 서준을 맞이했다. 한도현 회장님께서 서준 씨를 극찬하시더군요. 성격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나다고 말씀하시면서 면담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서준의 학업 성적과 전공 관련 지식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인턴십 참여가 확정되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 3일 오후 시간대로 일정을 짰어요.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유급 인턴십입니다. 월 8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에요. 서준은 놀라서 말을 잃었다. 생각지도 못한 조건이었다. 회사를 나서며 서준은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다. 저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이 정비한 비행기가 저렇게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한도현이었다. 서준 씨, 면담 잘 끝났나요? 오늘 저녁에 유진이와 함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유진이가 그날 실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기꺼이 뵙겠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만난 유진은 예전과 달랐다.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한도현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서준 씨, 앞으로도 종종 연락해요. 저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한도현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준 씨, 기억하세요.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 서준 씨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한 달 전 쓰러진 한도현을 발견했던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25년 전 어떤 청년이 한도현을 도왔듯이 자신도 한도현을 도왔고 이제 그 선의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선행의 순환.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서준은 이제야 깨달았다.